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를 주시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 폭락했습니다. 지수도 지수고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 크기만 한데요. 네, 뭔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조금씩 형태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은 저희 시장 이야기에 또 지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섹터 전략, 종목 전략, 대비책 외에 좀 세우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자체 전략에 포커스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전승절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국내 뉴욕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제가 바로 전승절이었습니다. 저희 어제 브리핑에서도 오프닝 때 또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특수 군사작전을 목표로 한 것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참 정당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또 러시아는 서방의 공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서방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서방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침공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죠. 전면전 선포냐 종전 선언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건데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야 라는 의견 때문에 방산주가 어제 약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냐? 아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건설 기계 테마 쪽에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하면서 눈치 보던 인플레이션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관련주들이죠. 비료주, 사료주, 육개주 이런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모두 이렇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한일 단조가 20%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외에서는 방산주 약세 속에 5%가량 빠졌었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건설 기계 쪽 재건 관련주들 줄줄이 빠졌고 그리고 사료, 비료, 육계 관련주들이 일제히 힘을 받는 어제 시간외 거래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승절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승절 관련주들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긴축, 중국의 봉쇄 여파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파랗게 질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마감 시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가량 빠지면서 가까스로 또 2610선 턱걸이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어제 오른 종목들이 8개에 불과했고요. 816개 종목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2% 넘게 내리면서 86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136개 종목이 상승했고 1,200여 개, 거의 1,300여 개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 수급적으로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였겠죠. 개인만이 홀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은 어땠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주도 맥을 추릴 수가 없었는데요.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주 10개를 체크해보면 대부분이 또 파란불을 가득 켰습니다. 네이버 정도가 좀 올라줬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하이닉스는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SK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SK쉴더스의 상장 철회 소식에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좀 더 심각했죠.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 10개 종목들 모두 다 빠졌는데요. 성장주의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 게임주들도 모두 내려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주까지 모두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도 이렇게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첨보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참 오른 게 없었습니다.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딱 이렇게 두 가지 섹터밖에 없더라고요. 5G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테마성 성격이 짙었는데 올해 국내 프라이빗 5G, 이음 5G 본격화 기대감에 CS, FRT, 기산텔레콤 등 좀 시총이 적으면서 테마주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명성이 바닥 탈출해서도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어제 23% 넘는 높은 수익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G7, 이 주요국 7개국에서 정상들이 러시아의 경제 고립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혹은 금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에너지주들이 힘을 받아가는 어제였습니다. 네, 정말 어제 오른 게 거의 없었다라는 게 우리장도 마찬가지고 뉴욕장, 유럽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럽은 이미 영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고 독일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가스 수입 금지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고 유럽보다 상황이 조금은 낫다라고 합니다만 중국도 락다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는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엔저로 버텨왔던 일본도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만 버텨라, 미국이라도 버텨라 이런 시각으로 전 세계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여전히 패닉인 건 마찬가지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오늘 모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4.9% 밀릴 때 충격이었는데 딱 한 2거래일 만에 또다시 이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 떨어졌죠. 그 앞서 마감된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하락이었고요. 비트코인까지 10%나 급락 나왔습니다. 상품 시장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WTI 국제유가 6.6% 밀렸고요. 천연가스는 12% 보고 있으면 차트가 아찔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찌됐건 모두 다 내렸다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종목들로 들어가 봐도요. 지하 1층일 줄 알았는데 2층, 3층, 4층, 5층 끝없이 내려가며 추가되고 있는 N층입니다. 종목들 하락을 다 추려봤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80%나 밀렸습니다. 포드와 JP모건 측에서 지분 매도한다라는 이슈 전달되면서 20% 추가 하락 나온 상황이고요. 테슬라, 루시드도 10% 급락이죠. 오늘 에너지 쪽에 급락폭이 상당했는데요. 아람코에서 이 원유 판매가를 낮췄다, 인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이 락다운되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에너지주가 낙폭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3.2% 찍었다가 또 하락 전환했다가 변동이 상당했죠. 어찌됐건 긴축에 대한 부담 안고 빅테크주 같이 내려갔고요. 어닝 쇼크 있었던 팔란티어는 무려 21%나 폭락했습니다. 리오프닝도 클로징되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반기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와서일까요? 일단은 시장 영향 함께 받아보면 보잉과 카니발 밀렸고요. 반도체 위상. 반도체주 아무거나 사서 포트에 넣어놨으면 수익이 났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램리서치, 비메모리, 메모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틴 건 하고 찾아보면 필수 소비재 쪽 되겠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프록트앤갬블, 타겟 등에서는 덜 밀리거나 그나마 빨간불로 버텨주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참고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하락의 이유, 지난 금요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러시아 이야기, 연준 불신, CPI 대기 모드, 그리고 무엇보다 던지는 투매를 받아줄 매수세가 취약하다라는 점, 빅테크의 패닉셀이 중소형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해 주셨다시피 정승절 내용 등도 다소 부담이 됐겠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상품시장 다 같이 빠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영란은행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지난주에 꺼내놨고 그게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남는 느낌인 거죠. 주가, 상품 떨어지고 달러 채권은 조금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도 FOMC 이후 속속 나오고 있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약 275bp 인상의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시장에 한 번 더 펀치를 날렸습니다. 반면 보스틱 총재는 50bp 충분히 공격적이다라고 얘기하며 조금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시장은 미국 경제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거칠게 떨어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여러 인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완만하게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 또 UBS 등에서도 인플레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위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착륙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안정 가능성 쉽지 않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봉쇄 리스크 계속 발목 잡을 것이다. 지금 취약계층에서 소비 인플레 타격 분명히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를 더 무섭게 하는 발언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12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죠. 시에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측에서 인생 최대 약세장을 보고 있다라며 창업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보다 큰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비중 3%에 지금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또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죠. 빌 게이츠에서도 약세론자의 주장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과 나스닥 지금으로부터 25% 한 1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각종 부정적인 압력이 오며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하게 더 가까이 들려오는 느낌인 거죠. 그래도 긍정의 요소를 좀 찾아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결국 중고차 가격도 내려가고 인플레 피크아웃을 우리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목소리를 일부에선 내고 있는 거죠. 카시카리 총재가 어제 그나마 시장에 긍정의 발언을 줘서 잠시나마 낙폭을 줄이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인플레 연준 목표 2% 레벨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 내용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와서 일단은 참고 차원에서 들고 왔습니다. CLSA 측입니다. 홍콩계 이 IB죠. 한국 기업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환율 상승, 결국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이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가 매력적이다, 새 정부 비즈니스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부 드러냈고요.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우리 다 아는 각 섹터 대표 주자들이네요. 반도체 LG화학, 네이버, 고려아연, 하이브, BJF 리테일, 아모레 퍼시픽 등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새벽에 보니까 국회 쪽에 일단 교통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보니 바로 취임식 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흐름 보니까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번 윤석열 대통령까지 놓고 봤을 때 당일에 주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 주가를 체크를 해봤더니 코스피가 거의 다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만 또 주가가 내려갔었다라고 하네요. 과연 오늘은 어떨지, 그리고 1년 후 코스피는 어떨지, 허니문 랠리 이런 게 가능할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를 보면 참 어디까지 더 빠지려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앞서 다뤄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전략 챙겨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보죠. 진만쌤 자리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그렇게 맞았으면 됐지 싶었는데 또 이렇게 추가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유럽과 미국장 분명 보셨을 거고
밤잠 좀 설치셨을 것 같은데 전략 어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사실 오늘 정도 하락은 되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분명히 눈을 감기 전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원자재 가격 빠지는 거 보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단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하락했냐라는 질문을 먼저 보시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있었고 이미 성장 섹터를 잘 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좀 리스크가 많이 노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장은 이렇게 마무리는 잘 된, 어쩔 수 없이 미국장이 마무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현재 한국장이 미국장만큼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한국은 대부분 일단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맞추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성장주가 꺾였고 마침 여러 가지 기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꺾였던 상황이지 한국 시장은 이미 꺾여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해서 급락 원인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오늘 정도의 하락은 이제 4% 가까이 하락할 만한 이슈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만약에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은 일부 미국도 레버리지로 인한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왔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은 긍정의 시각보다는 부정의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갔지만 긍정의 시각에 집중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계속 계실 생각이었으면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일부 참고는 하겠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어떨 때 가장 강한 V자 반등이 실패라면은 N자 반등이 언제나 나올지 그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고 목요일날도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만약에 오늘 장이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을 했으면 오늘 시장은 정말 좋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뭐 국채 금리도 인해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수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처를 하는지 이제 패닉셀에 동참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매수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버티기를 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시는데 아마 오늘 시초에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패닉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닉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기를 하시는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곡은 온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접근을 해서 일단 팔고 나중에 뭐 저점이 다 폈을 때 다시 보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아니라면은 내가 어차피 내 평균 단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싸워볼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여기서 테마성 이슈를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반대 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봤었을 때 패닉셀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던졌을 때 같이 던지시는 마시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을 때 던지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알아요. 이게 길게 보면 언젠가 지금 시점을 그때가 사야 됐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지금 버틸 힘이 없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그래서 또 패닉셀에 동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결과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뭐 선택지겠지만 테마성 종목들은 조금 줄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주, 대형주 일부 종목들은 뭐 끌고 가고 이런 전략으로 해봐도 될까요? 네, 저라면은 만약에 주식을 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이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는 좀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변함이 없던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신규 매수했었던 자리가 뭐 금요일이라든지 지난주 수요일이라든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시기였다면은 굉장히 저라면은 페닉스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정말 당장 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써야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페닉셀에 동참하시지 마시라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항상 이런 공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제 한국 시장은 특히 그랬는데 단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에서도 일부 있었고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했던 구간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항상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셨던 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승리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실제로 이제 올라왔었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쓰디쓴 패배의 그런 이제 슬픔을 맛보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했었을 때 내가 왜 이거를 매수를 했는지, 내가 손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덜컥 싸다고 산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실제로 한국 지수가 그동안 견고했던 이유, 나스닥에 대비해서 견고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이유도 지금 한국 시장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대형 특히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결론은 페닉셀에 동참하지 말자가 제 의견입니다. 네.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길게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앞서 이 CLS의 의견에 좀 동참을 하시는 걸까요? 한국에 대해서 좀 오버웨이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군으로 조금 더 압축 의견을 줬어요. 이게 뭐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래서 이 중에서 나는 동참해서 뭐 보유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빠르지만 다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고려 아연과 BGF 리테일을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LG화학과 네이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와 아모레 퍼시빅, 하이브를 중립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매도 의견을 무의미하니까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가능한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이 많고요. 지금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M&A를 하든 뭘 하든 현재 구간에서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고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어차피 저점이긴 누구나 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매도는 아니지만 중립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다 한 가지씩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제 종속 관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철저하게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창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 리스크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현대모비스도 지금 당장 좋을 수 없을 환경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하이브는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이 주요 매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언제까지 이 원팀에 대해서 이제 단일 IP를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불확실한 기업과 혹은 그래도 지금과 미래는 탄탄하게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 또 이 모든 종목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진마스픽 가겠습니다. 오늘장에 이거 너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픽을 뭘 해야 되는가. 인플레이션에 강한 통신금융보험 섹터별 탑픽은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일부 방어적 성격을 가진 업체들 주가 좀 강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쪽으로 최근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 주가는 그래도 막 엄청나게 다시 가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 전고점을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들이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그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통신과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KT 설명을 드리면은 KT가 그래도 지금 현재 그 통신 3사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장 좋고 수급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 쪽은 KT를 우선적으로 업종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금융 쪽도 보시면은 뭐 국채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의 수혜는 금융주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대장주 성격을 지닌 KB금융이 그래도 이제 고점 트라이를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포인트와 함께 뭐 사실 이 부분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올라서 혹은 어떤 금융 쪽에 호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 갖고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KB금융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수 가치도 그렇게 막 고점을 막 엄청나게 높여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츠화재 말씀을 드리면 메리츠화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좀 직격적인 수혜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부 이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매수가 선뜻 손에 나가지 않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네. 지닌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뜻 손에 안 나가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섹터 내에서는 저는 이제 제 의견은 이 종목이 가장 업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통신금융보험주에서 한 종목씩 탑픽으로 주셨고 앞서 반도체, 투톱, 뭐 고려한, BGF 리테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주식시장에 새로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빠졌대 하고 한번 사볼까 해서 포트를 구성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세 종목 안에서 고른다고 하면 저는 KT와 KB금융을 반반씩 아마 살 것 같은데 아니 앞서 네. 반도체까지 다 해갖고 다 같이 네. 해서요? 네. 죄송해요.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저라면은 SK 하이닉스를 절반을 살 것 같고요. 이제 KT의 그 절반의 절반을 혹은 이제 다 쓴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KB금융에 넣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량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KT는 경기 방어주에 더해서 성장주의 매력들을 갖고 있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58,900원의 주가가 아니라 68,900원이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부담 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종목 아마 살 것 같고요. 돈 잘 버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앞으로 잘 할 것 같은 KT, 그 다음에 금융주,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 KT, KB금융지주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아마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태경케미칼 급등하는 거 보면서 진만쌤 종목인데? 라고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또 여름 관련해서 드라이아이스, 뭐 필두로해서 여러 이슈들이 좀 맞물렸는데 사실 이 종목 뭐 어떻게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익 실현 이미 했을까요? 아니면? 네, 저는 일단 이익 실현은 하고 일단 일부 이제 베팅할 수 있는 구간들은 베팅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이제 테마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락폭이 훨씬 더 깊죠. 왜냐면은 이전에 매수세가 동반이 안 되면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익 실현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 다시 공략을 해볼 것 같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하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어떤 기사를 빠르게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수익률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일단 기사 보시면서 적어도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은 갖춰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함께 봤고요.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제 의상 하얀색인 걸 보고 시장에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은주님이 올려주셨다고 네. 하는데 아닙니다. 악재를 백지화 해보겠다라는 앵커의 좀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